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 혼자 시작하게 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가 이곳을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가깝게 지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곳 사연 같이 들어보자며 틀어주게 되어 알게 되었거든요. 엄청난 일들을 겪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많이 놀랐습니다. 이곳을 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와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제 친구도 큰 일을 겪었다 보니 이곳 이야기에 더 심취를 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사연 보내자는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장난으로 시작한 말에 정말로 같이 글을 적고 있네요. 제가 오늘 하게 될 이야기는 저와 제 친구가 관련이 된 이야기입니다. 많이 놀라시고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들인 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전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도 한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평범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는 사회생활을 하다 만나게 된 사이였죠. 회사 업무 협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얼굴만 익히고 가볍게 인사만 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이전부터 부족하던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회사 근처 헬스장에 등록을 하게 되며 친해지게 되었어요. 당시 남편도 그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생애 처음 시작하게 된 운동이 어색하기만 한 저에게 오랜 운동 경력이 있는 남편이 곁으로 와서 자세 교정과 도움을 주었죠.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친하게 지내게 되었던 우리는 운동이 끝나면 가볍게 헬스장 밑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맥주도 한잔하며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던 남편이었지만 참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자기 관리도 무척이나 열심히 하고 성격도 다정다감하게 보였고요. 회사에서도 서로 아는 척을 하고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다 보니 회사 동료들이 연애 분위기를 잡아주었습니다. 남편을 조금이라도 알고 지내는 동료들은 하나같이 남편에 대해 좋은 말들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남편에게 호감이 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사내 연애를 하다 헤어지면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 친구 이상의 감정은 최대한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제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회사를 잠시 쉬게 되었죠. 그때 남편이 제 걱정을 엄청 많이 해주더라고요. 몸 상태도 물어봐주고 직접 집 근처로 와서 괜찮냐며 안부도 물어봐줬죠. 이전까지는 회사 동료로만 생각했는데 아예 사적으로 만나게 되니 마음이 많이 설렜어요. 그때 남편이 정식으로 만나보지 않겠냐며 저에게 고백을 해왔습니다. 잠깐 알던 사이도 아니고 이전부터 남자에 대한 호감이 있었던 저는 그 고백을 받아들이고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남편은 연애 전과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정다감했고 여성스럽다고 느껴질 만큼 세심하기까지 했죠. 아마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친구의 표본이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은 잘 모르는 저에 대한 작은 변화에도 남편은 먼저 알아보고 예쁘다고 말해주곤 했어요. 남편은 그 모습을 연애를 하는 2년 동안 항상 변함없이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연애를 하는 데 있어 기복이 있으면 섣불리 결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정말 꾸준히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이르지만 결혼에 대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도 빨리 가정을 꾸리는데 거부감이 없었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혼 준비도 어렵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하던데 저희는 그런 것 하나 없었어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께서는 저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예뻐해 주셨고 상견례 자리 또한 양가 부모님의 큰 이견 없이 순조롭게 합의가 되었죠. 그래서 남편과 하게 될 결혼에 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어요. 굳이 아쉽거나 서운한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남편의 너무 완벽한 자기관리가 서운하다고 할까요?
그것도 연애 전부터 워낙 자기 관리에 열심히라는 걸 알았기에 크게 서운하진 않았죠. 오히려 결혼 후 총각 때와 완전히 달라지는 다른 남편들보다는 나은 것 같아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과 결혼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알게 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는 서로 각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랬는지 남편에게서 처음으로 보는 모습이었죠. 남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는 상황에 직면을 하면 그 분노를 잘 참지 못했어요. 마치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처럼 말이죠. 아우 진짜 누구는 성격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 진짜 이놈의 CCTV만 없으면 바로 뛰어가서 반 죽여놓는 건데. 아이 진짜 지금이라도 가서 확 밟아버릴까.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아이 개자식 진짜 지금 가서 반 죽여? 왜 그러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당신한테 화냈어? 나 지금 겨우 화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당장 터져버릴 것 같은데 왜 사람을 계속 건드는데? 좀 가만히 놔두라고. 이러다가 알아서 풀리겠지. 아이씨. 왜 화가 난지도 알 수 없었지만 어찌되었건 화난 남편을 제가 말려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면 욕과 함께 행동이 거칠어졌죠. 그게 자신이 화를 어떻게든 풀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했어요. 물론 남자와 여자가 화를 푸는 법도 달라 그럴 수도 있었겠죠. 보통 여자들은 화가 나는 일에 대해 누군가와 같이 이야기를 하거나 뒷담화를 하면 풀리지만 보통 남자들은 화를 표출하거나 육체적인 에너지 활동으로 풀기도 하니까요. 화가 나 있는 남편에게 제가 대화를 하자고 하거나 애교를 피우는 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욕을 하는 것도 결국에 남편의 화만 스스로 돋구는 일이었고 진짜로 남편의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었어요. 오로지 긴 산책만이 남편의 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었죠. 남편은 혼자서 산책을 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고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분이 좋아져서 들어오고는 했습니다. 그 모습이 신기했던 저는 남편에게 방해를 하지 않고 따라가 보려고도 했죠.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을 방해받는 것 같다며 저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저도 아쉽긴 했지만 따라가지 않기로 했죠. 남편의 화는 대부분 그 방법으로 풀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화가 풀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너무 쉽게 화를 내고 격한 반응을 보이는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저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낸 건 아니었지만 욕을 하고 물건들을 거칠게 다루는 남편과 한 집에 있다 보면 저도 몸살이 날 정도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남편의 건강에도 좋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정신과 치료를 권하게 되었죠. 제가 찾아보니 화를 안 낼 수는 없었지만 치료와 훈련을 통해 화를 내기까지의 역치와 예민함의 정도는 높일 수 있다고 보았거든요. 또 표출하는 법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좀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다고 하기에 저와 남편 두 사람에게 모두 다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나랑 정신과 치료 받으러 가보지 않을래? 정신과 치료? 내가 좀 심한 건 알겠는데 나도 화를 참아보고 순화시켜보려고 노력 중이야. 근데 무슨 벌써 정신과 치료를 이야기해.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당신도 들어봤을 거 아니야. 우리 감기 걸리면 병원 가는 것처럼 정신적인 문제도 가볍게 생각하고 가면 되는 거야. 정신과가 예전처럼 진짜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 거기 가면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당신이 뭐 때문에 화를 쉽게 내는지 분석해서 당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훈련도 하고 그런데. 요즘 사람들 중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도 이번에 당신이랑 같이 가면 상담도 받아보려고. 혹시 내가 모르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있다고 하면 치료도 받아보려고. 꼭 당신 문제가 아니라도 우리 부부 사이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최대한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할게. 아니,
스트레스 받는 상황도 유연하게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할게. 그러니까 그만 이야기하자. 당신 화낼 때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당신이 화내면 그 뒤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를 못해. 얼마나 긴장을 하는 줄 알아? 체하는 건 일상이고 몸에 몸살까지 날 정도라고. 엄청나게 긴장을 하니까 당신은 맨날 나한테 직접적으로 화 안 낸다고 하는데 허공에 욕하고 누구 죽인다 그러면 그걸 바로 옆에서 듣는 사람은 안 무서울 것 같아? 당신이 화내면 나도 똑같이 스트레스 받아. 아니, 더 많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한 번만 다녀오자. 나도 외국처럼 의자에 편하게 기대어서 상담하면 좋겠다. 근데 결국에 우리나라는 정신과 갔다 오면 약 처방 주는 게 전부 아니야? 그 약 먹으면 정신적으로 몽롱해지고. 나 회사 다니는 사람이야. 어떻게 약 먹으면서 일을 해?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정신과 치료받는 걸 알아봐. 좋아하겠어? 그것도 화 못 참는다고. 분노 조절 장애 비슷한 거라고 하면 누가 나를 가까이 하겠어. 나중에 회사에서 그 구실로 나 해고시킬 수도 있어. 정말 만약의 상황이긴 하지만 나 해고시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으면 그걸 이용할 수도 있지. 그리고 승진이든 연봉 협상이든 내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 때문이라고 내가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 내가 앞으로 화내지 않는 법이 적혀있는 책을 사서 읽든 종교의 힘을 빌려 마음을 비우든 할 테니까 그 정신과 치료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는 걸로 하자. 남편의 모든 말들이 변명 같고 핑계 같아 보였지만 저렇게도 거부 반응을 격렬히 하는 사람을 끌고 갈 수 없었어요. 아마 치료를 하겠다고 제가 억지로 끌고 가더라도 치료를 받기 전에 병원 관계자와 싸울 일이 뻔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한 번 더 속는 셈 치고 믿기로 했죠. 하지만 역시나 재벌은 개 못 주는 것처럼 남편은 자신이 한 약속을 얼마 되지 않아 어기게 되었어요. 그나마 제 눈치가 보인 건지 아니면 스스로 화를 빨리 풀어보려 노력을 하는 건지 바로 산책을 나가 풀려고 노력은 했죠.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남편이 화를 내고 곧장 산책을 가는 게 저로서는 좋았습니다. 밖으로 나간 남편이 시비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도 되었고 제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꼭 이런 일이 아니라도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신만의 동굴로 들어가야 하는 때가 있다고 종종 들어왔기 때문에 남편이 산책을 아무리 길게 하고 오더라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평범한 남편의 산책을 의심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시댁으로 내려간 명절날이었죠. 보통 시댁 식구들과 같이 있으면 화를 내지 않던 남편이었는데 주차 문제로 그 동네 사람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시아버님의 중재로 인해 다툼은 금방 해결되었고 서로 사과를 하는 정도로 끝났지만 남편의 분은 풀리지가 않았어요. 가족들 모두 다 있는 자리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이는 게 부끄러웠던 저는 곧장 산책을 하고 오라며 남편을 떠밀었죠. 그런데 한참 동안 산책을 하고 온 남편이 화가 풀려있지 않는 겁니다. 물론 집안 어르신들도 같이 있어 저와 단둘이 집에 있을 때처럼 화를 내진 않았지만 이미 남편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한 저는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죠.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화가 풀렸을 정도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흥분 상태로 있는 남편이 말이죠. 당장 그날은 남편에게 말을 걸기가 불편해서 잠을 자는 척하고 먼저 잠자리에 들었죠. 남편도 잠자리에 들어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한번 성이 난 마음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지 계속 부스럭거리며 잠들지 못했어요. 결국 더는 못 참겠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나가 밖으로 향했죠. 남편이 방을 떠나고서 저는 겨우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있다 들리는 남편의 혼잣말에 다시금 잠에서 깨어났죠. 한밤중 산책을 하고 돌아온 남편은 아직 화가 풀리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중얼거리며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같이 뜬 눈으로 밤을 새게 되었고 아침을 차리기 위해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가야 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한숨 자고 난 남편의 기분이
좀 풀려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컨디션이 엉망이 되었던 저는 시댁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남편에게 어제 일에 대해 말하게 되었죠. 당신 어제 주차 문제 말고 또 다른 일 있었어? 아니, 별다른 일은 없었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화가 계속 났던 건데? 어제 주차 문제로 화낸 건 미안해. 근데 당신도 봐서 알잖아. 그 새끼가 먼저 잘못하고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 별것도 아닌 일로 화낸 것도 문제인데 왜 어제 밤새도록 화가 안 풀린 거야? 계속 뒤척이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야밤에 밖으로 나갔잖아. 그리고 돌아와서 또 덜 풀렸는지 욕하고 있었고. 당신 안 자고 있었어? 미안.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야? 이번에 올라오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정신과 가서 치료받자. 지금까지는 죽이네 살리네 해도 결국엔 화가 풀리니까 놔뒀는데 어제 보니까 안 되겠어. 이러다 정말 당신 무슨 문제 일으켜서 뉴스에 나오겠다고. 여기는 내가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서 진정이 좀 안 되어서 그랬어. 이제부터 진짜 안 그럴게. 진짜 마지막으로 나 좀 믿어봐. 정말 걱정이 되어 더는 남편의 정신과 치료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든 병원에 가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제가 살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의 병원 치료를 저 혼자 결정하고 예약까지 하고 왔죠. 그 사이 역시나 남편은 화를 참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그나마 정신과 치료 때문인지 잠깐 욕만 하고는 곧장 산책을 간다며 밖으로 나갔어요. 어차피 곧 있으면 치료를 받게 할 상황이니 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고향 산책길과 여기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풀레엄 나는 산 있고 강이 보이는 고향 산책길이 매연 냄새와 빌딩 숲으로 가득한 저희 동네보다 훨씬 나았으니까요. 도대체 이곳에 뭐가 있길래 그 산책길만 남편의 마음을 풀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급하게 옷을 입고 남편을 따라가게 되었죠. 다행히 아파트를 얼마 벗어나지 않은 남편을 따라잡을 수 있었고 최대한 거리를 두며 뒤를 밟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걷는 그 길은 정말 보통의 도심 속 길이었어요. 산책을 할 수 있는 공원 쪽도 아니었고 빌라와 원룸 건물이 가득한 일반 길이었죠. 똑같은 모양의 건물과 빽빽하게 주차된 차들이 가득한 이곳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길을 걸어가던 남편이 어떤 집 앞에 멈춰섰죠. 작은 1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상가 간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일반 가정집 같아 보였죠. 그 집에 초인종을 누른 남편은 그곳이 익숙한 듯 벽에 기대어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한 여자가 대문을 열어주었고 남편이 안으로 들어갔죠.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주택가에 있는 마사지 가게인가 싶어서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일반 주택 같았습니다. 대문 창살 사이로 보이는 집 안쪽의 모습도 평범한 집의 모습이었죠. 안쪽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장면을 정면으로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남편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로 했고 그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그 집 대문을 열고 남편이 나왔어요. 몇 번 확인했지만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그 집을 나오는 남편의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져 있었죠. 그 표정은 너무나도 자주 봐왔던 모습이었습니다. 화가 풀리고 난 뒤의 남편 얼굴이었죠. 지금까지 남편이 화가 난다는 핑계로 이곳에 왔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화가 나 기분을 풀려 이곳으로 온 건지 저를 속이고 불륜을 저지르기 위해 화가 난 척을 한 것인지 알 순 없었지만 앞뒤가 어떻게 되었건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었죠. 결혼을 한 지 아직 1년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했다면 제가 지겨워졌다고 핑계를 댈 수 있었겠지만 아직 신혼생활 중에 바람을 피다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죠. 파렴치한 짓을 하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에 필요한 것들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게 되었죠. 유책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 남편의 외도 증거가 필요하다고 나오더군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 집 앞에 가서 잠복을 하면 증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 잠복을 하면서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남겼죠.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여자는 밖으로 자주 나오지 않았지만 잠깐이라도 외출을 할 때는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와 함께 진한 화장을 하고 다녔어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듯이 보였죠. 하기야 바람을 피는 사람이 재발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자의 상판떼기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죠. 얼마나 잘난 여자인가 궁금했습니다. 아직 콩깍지도 벗겨지지 않았을 신혼인데 바람을 피고 있는 남편을 보니 얼마나 예쁘고 저보다 나은 여자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죠. 여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그리고 이혼에 필요한 외도의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직접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 방법을 생각하다 택배기사로 위장하기로 했어요.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려도 택배기사라고 하면 수상하게 보지 않으니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택배기사로 위장을 하고는 남편과 여자가 있는 집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자는 뭘 하고 있는지 남편이 봤더군요. 누구세요? 땡땡 택배입니다. 박나희씨 앞으로 온 택배가 있어서요. 그냥 앞에 두고 가세요. 수취인께서 직접 받으시겠다고 나와 있어서요. 그럼 대문 열어드릴 테니까 안에 넣어주고 가세요. 지금 제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요. 다행히 원래 계획을 한 대로 여자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택배를 놓고 나간 척 문을 닫은 저는 곧바로 휴대폰 촬영을 눌러 집 마당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작은 1층짜리 주택이었던 그 집은 마당에서 거실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마당과 거실 사이에 있는 유리샷이 넘어 거실 안쪽이 훤히 보였죠. 마침 남편과 여자가 거실에 있는 소리가 들렸죠. 불륜의 결정적인 장면을 확보하기 위해 휴대폰 액정으로 보이는 거실 장면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액정 안으로 보이는 장면을 보자마자 전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있을 수밖에 없었죠. 유리창 안쪽 거실에서는 발가벗은 남편과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불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자는 결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남편은 옴짝달싹도 못하는 여자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죠. 엽기적인 그 모습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혹시 소리라도 낼까 싶어 입을 틀어막고 있었지만 소리가 터져나오는 건 시간 문제였죠. 두려웠습니다.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도 너무 놀라 얼어붙은 몸으로 인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겨우 한 발자국을 뗄 수 있었던 저는 그 자리를 미친 듯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오지 않고 도망을 간다는 말이 딱 맞았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 그렇게 정신없이 달린 건 처음이었죠. 여자의 집에서 정말 한참을 도망친 후에야 겨우 안심이 되어 거친 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숨을 돌리며 제가 목격한 상황을 다시 되새기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장면이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알몸인 두 사람을 보면 분명 불륜 관계가 확실한 것 같은데 그것 치고는 남편의 폭력 수위가 너무 높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변태적인 성적 취향이라고 하더라도 가학의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았어요. 특히 묶여있는 여자가 남편을 보는 눈빛이 너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불륜 관계는 아닌 것 같았죠. 확인을 해보려면 직접 남편이나 여자와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결국 전 용기를 내어 여자에게 제 남편과 도대체 어떤 사이인지를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상황에 증거들도 있었으니 여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남편이 회사를 간 것을 확인한 저는 여자의 집으로 찾아갔죠. 집으로 찾아가면 저를 만나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다시 여자의 집 앞에서 잠복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밖을 외출하는 여자에게 다가가 내 정체를 먼저 밝혔죠. 그 여잔 적지 않게 당황한 듯 했고 저를 피해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불륜이든 아니든 여자의 입에서 두 사람의 사이를 들어야 했던 전 죽기 살기로 여자를 붙잡곤 대화를 하자고 했죠. 여자는 저에게서 쉽사리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는지 도망치는 걸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지만 계속해서 저에 대한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남편과 한통속이 아니냐는 알 수 없는 질문을 해왔죠. 그렇게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내가 하는 말에 대답 좀 해봐요. 도대체 내 남편과 어떤 사이예요? 나 당신 집에 내 남편이 드나든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택배기사처럼 위장해서 당신 집안에도 훔쳐봤었고. 근데 그때 봤던 두 사람 모습이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어서 당신에게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둘 다 변태 성향인 불륜관계 맞아요? 아니면 당신이 내 남편에게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예요? 정말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혹시 최수겸과 짜고 나 속이는 거 아니에요? 휴대폰 좀 보여줘요. 촬영이나 전화하는 거 아니라는 증거 보여줘요. 휴대폰도 보여주고 제 옷과 가방에 도청장치나 녹음기가 없다는 것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여자의 긴장한 얼굴이 좀 풀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본처에게 불륜관계를 들킨 여자가 안심을 한다는 게 너무 이상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여자가 입을 열고 얼마 되지 않아 왜 그런 표정을 짓게 되었는지 이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 씨는 자신이 제 남편과 불륜관계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은 이와 같은 관계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했고 그만두고 싶다고 했죠. 일방적인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이 만남을 그만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고 했죠. 이 관계가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나이 씨가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던 건 이제 막 20살이 되었을 때라고 했어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된 나이 씨는 남편이 다니고 있던 대학가 근처 번화가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해요. 일을 시작한 그 편의점에서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거죠. 처음 나이 씨에게는 남편 또한 수많은 고객들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자신의 물건을 사면서 나이 씨가 먹을 음료수와 간식들을 같이 계산했다고 해요. 거절을 해도 막무가내로 들이미는 남편 때문에 남편 얼굴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나이 씨에 대한 관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고 합니다. 호감 가는 얼굴에 명문대를 다니고 있는 남편의 표현이 나이 씨는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이 남편과 비교가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부담을 가졌고 남편이 하는 고백을 몇 번이나 거절을 했다고 했죠. 하지만 여러 번의 거절에도 포기를 하지 않는 남편에게 결국에는 마음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남편과의 연애는 자신의 생각과 달리 아주 많이 행복했다고 합니다. 연애를 하는 내내 다정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남편 때문에 잠시 힘든 현실을 잊을 수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우연히 과제를 하다 잠든 남편의 노트북에서 이상한 파일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해요. 바로 나이 씨와 남편 두 사람이 나눈 둘만의 애정 행각이 그대로 찍혀 있었던 동영상이었죠. 그 동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나이 씨는 그건 외에도 다수의 동영상과 사진을 남편 노트북 폴더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모두 나이 씨의 알몸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었죠. 너무 놀란 나이 씨는 그 자리에서 그 사진과 동영상을 모두 지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는 남편을 깨워 왜 이런 영상과 사진을 찍고 노트북에 보관을 하고 있는지 화를 내게 된 거죠. 당연히 남편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먼저 빌 줄 알았다고 합니다.
해명은 그 다음에 하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은 되려 자신의 노트북을 함부로 건들고 영상과 사진을 지웠다며 나이 씨에게 화를 냈다고 해요. 당연히 나이 씨도 죄를 짓고도 큰 소리를 내는 남편에게 맞서 싸웠지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남편과 대화를 하는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고 이별을 통보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돌변한 모습으로 나이 씨를 거칠게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나이 씨가 지운 동영상과 사진이 전부가 아니라며 이렇게 헤어질 수 없다고 협박을 했다고 했죠. 나이 씨가 경찰을 불러 법대로 하기 전에 동영상과 사진을 지우라고 해봤지만 남편은 오히려 나이 씨의 신상과 함께 가지고 있는 모든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버리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당연히 남편의 협박을 거짓말로 생각하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여러 곳에 동영상과 사진을 분사시켜 놓은 것을 확인시켜줬죠. 그러면서 남편을 울고 있는 나이 씨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했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인터넷에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남편 자신이 경찰에 잡히는 순간 나이 씨의 파일들도 모두 인터넷에 퍼질 거라고 협박을 했다고 해요. 그날부터 악몽 같은 나날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남편과 데이트를 즐겨야 했죠. 자신의 욕망이 나이 씨에게 밝혀진 남편은 더 이상 과거의 모습처럼 나이 씨를 대하지 않았다고 해요.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급급했다고 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는 일을 겪은 남편이 나이 씨에게 그 화풀이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과격한 애정 표현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그 수위를 넘어서 폭력까지 사용했다고 했죠. 물론 나이 씨가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할 때마다 남편은 주변 사람들과 나이 씨의 가족에게까지 접근을 하여 협박을 해왔죠. 그러다 남편의 눈을 피해 도망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고 해요. 바로 남편이 군입대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남편은 군대를 떠나면서 자신의 친구 중 몇 명에게 해당 파일이 들어있는 하드를 나눠주었다고 했고 자신에게 도망을 치거나 딴 놈과 연애를 하는 순간 인터넷에 올릴 거라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만에 하나의 상황을 생각해야 했던 나이 씨는 이번에도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다행히 남편의 군입대로 인해 조금씩 심리적인 안정이 되어갔던 나이 씨는 이 세상에 없어지기로 마음을 먹었고 인적이 없는 지방 소도시로 도망을 가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군 전역을 하자마자 나이 씨를 찾는 일에 온 시간을 쓰며 결국 나이 씨를 찾아냈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도 남편에게 도망을 쳐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되었고 점점 쌓여가는 파일들과 심리적인 좌절감에 모든 것을 포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자신을 찾아와 원하는 대로 해주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고 있다고 했죠. 그날 제가 본 장면도 어떠한 일로 스트레스를 받은 남편이 나이 씨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 설명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가해자가 나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여 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편이라니.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큰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이 씨는 그런 저를 부축해주며 한시라도 빨리 남편의 곁에서 떠나라고 했죠. 제가 알기로 아내분의 영상과 사진을 찍은 파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 아직까지는 저 하나로 만족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갈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내분에게도 이상한 짓 하기 전에 곁에서 떠나세요. 이혼을 하시든 도망을 가시든 저처럼 비참해지시기 전에 곁에서 떠나시라고요. 저는 이미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나이 씨가 이야기해주는 구역질 나는 남편의 행동을 듣고 있던 중간에 이미 이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었죠. 저보다 더 급한 건 나이 씨 같았어요. 같은 여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나이 씨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나이 씨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지내실 거예요? 전 이미 끝났어요. 최수겸, 그 사람을 만난 20살 때부터 끝난 거라고요. 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도와줄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요. 나이 씨, 아직 젊고 새로 출발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지금도 나이 씨가 조금만 용기를 내면 충분히 악마 같은 그 사람에게 벗어날 수 있다고요.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나이 씨에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겠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알게 되었잖아요. 이제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나이 씨의 50년, 60년 뒤의 인생은 나이 씨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요. 이런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나이 씨,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람 마음대로 휘둘려져서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무기력해진 거라고요. 내가 남편 물건에 의심 없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나 믿고 용기 내줘요. 내가 남편이 가지고 있는 나이 씨 파일들 전부 처리해볼게요. 정 안 되면 남편이 저장하고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찾아내서 부숴버릴 테니까. 너무 오랫동안 남편에게 시달려서 그런지 제가 하는 말에도 나이 씨는 감정에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이 씨의 눈에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이 씨를 이렇게 두어선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이 회사를 간 시간에 나이 씨를 찾아가 설득을 했죠. 용기를 내기 두려워하는 나이 씨에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설득에 설득을 한 끝에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을 처벌해달라는 나이 씨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죠.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나이 씨가 보통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날이 말이죠. 그날 이후 저와 나이 씨는 남편을 처벌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신중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나이 씨의 파일들도 다른 곳에 유출되지 않게 확보를 해야 했고, 지난 세월 동안 나이 씨가 당해온 일들도 증명할 증거도 있어야 했죠. 우선 남편 몰래 나이 씨 집에 홈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나이 씨에게는 감정 없이 지냈던 지난 세월보다 희망을 가진 채 증거를 모으기 위해 그런 일들을 당해야 하는 며칠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나이 씨의 마음을 알았던 전 혹시나 남편이 다른 수를 쓰지 못하도록 남편이 사용한 모든 전자기기들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함과 동시에 해당 기기에 대한 수사를 부탁드렸죠. 집에 설치한 홈카메라와 녹음기로 인해 남편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제가 빼돌린 전자기기들도 나이 씨 사건의 증거품으로 인정되었죠. 그 뒤로 저희 집과 남편의 회사로 경찰분들께서 파일을 빼돌릴 만한 저장장치나 전자기기가 없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나이 씨가 관련된 파일은 압수한 제품들 외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뻔뻔한 남편은 제가 나이 씨를 도운 걸 모르는 건지 저에게 자신을 믿고 도와달라는 말을 해왔습니다. 여보, 당신 밖에서 무슨 말을 듣든 절대 내 말 제외하고 믿으면 안 돼. 당신 내가 그런 짓을 할 사람으로 보여? 박나희라는 그 여자 과거에 사귄 사이는 맞는데 정말 잠깐 사귀었던 여자야. 너무 나한테 집착을 한 여자라 헤어졌는데 그때 나한테 원한을 가졌나 봐. 우선 돈이 얼마가 들든 제일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왕이면 전관예우 받는 사람 있지. 검찰이든 판사이든 높은 직급에 있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해줘. 여보, 우리 부부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 믿어야 하는 거 알지? 믿어? 나이 씨가 당신 신고할 수 있게 용기 준 사람이 나라는 거 몰라? 어떻게 증거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또 거짓말을 해? 당신 맨날 운동한다, 취미생활 한다고 나갔던 것도 나이 씨 괴롭히려고 나간 거지? 지난 3년 동안 거짓말만 해놓고 이제 와서 믿으라고?
내가 나이 씨에게 모든 사실을 듣고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알아? 당신 같은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더러워지는 기분이야. 당신 정말 악마야, 악마. 내가 당신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등등 모든 저장이 되는 물건은 다 빼돌렸다가 경찰에게 넘겨줬어. 당신이 했던 행동들, 증명할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고. 당신 같은 사람은 교도소도 아까워. 지옥에 가야 한다고.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가 다 알려줄게. 출소에서도 지옥 속에 살다 죽어. 이후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고 저와도 혼인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처벌을 받고 있고요. 출소를 한 이후에도 전자발찌를 차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쓰레기 같은 놈이 이 세상에서 매장을 당했으면 하네요. 나이 씨가 받아온 긴 고통의 시간에 비하면 너무도 짧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이 씨도 그날 이후 서로의 인생을 무탈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처럼 가깝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말이죠. 큰일을 겪어서 그런지 크게 바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우리 두 사람 가깝게 지내며 잔잔하고 평화롭게 나이 들어갔으면 싶네요. 그럼 듣기 힘드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